계속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로마자 2번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을 얘기를 하죠. 알갱이 같은 거. 근데 걔를 입자로 볼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놈을 파동으로 해석을 해야 실험 결과들이 용이하게 해석이 되더라. 그런 현상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입자를 파동으로 보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소목차 1번으로 물질파라는 주제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실험은 대략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 이러한 거에 그죠? 고체 덩어리에 전자라고 하는 입자들을 연속으로 쭉 쏴주는 겁니다. 전자가 쭉 연속으로 쏴지는 이런 선을 우리가 전자의 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선. 근데 그 전자선을 쭉 쏴주다 보니까 입자를 쫙 쏴주다 보니까 이 결정이라는 놈의 안쪽에 들어있는 원자 같은 놈한테 전자들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서 튕겨져 나가는데 여러 방향으로 분명히 튕겨져 나가고 있을 것인데 특정 방향으로만 나오는 전자선이 많더란 말이죠. 좀 강하더란 말이죠. 특정 방향으로만. 그죠? 랜덤하게 모든 방향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방향에서만 좀 세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마치 요게 뭔가 파가 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특정 방향에서만 파가 보강 간섭에서 잘 관측되는 걸로 취급을 하면 딱 해석이 잘 되더라. 이렇게 실험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애들을 하나의 파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물질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물질이라는 애를 하나의 파로 봤을 때 그 파의 이름을 물질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드브로이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드브로이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이라는 애도 입자라는 애도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고 시까지 몇 개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확실히 올바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 드브로이라는 거 따서 드브로이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어로는 이렇게 써요. 도브로이하. 자, 그러면 이제 물질파에 대해서 전자라고 하는 물질을 살펴볼게요. 자,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겠죠? 이 입자가 질량이 m짜리고 날아가는 빠르기가 v만큼인 애였다고 합시다. 이 전자가 있는데 이 입자를 이제 파동처럼 취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가 머릿속에서는 파동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입자가 날아가는 거 대신에 파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 전자를 파로 보고 있을 때 그 파의 이름을 우리가 전자의 파다 해서 전자파라고 씁니다. 한자로 쓸게요. 이거는 전자의 파 해서 전자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한국말로는 전자파라고 발음을 하면은 보통 이거를 얘기를 해요. 전자기파. 한국말로 전자파 하면은 보통 이 전자기파를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자 이렇게 썼을 때 전자파 이렇게 쓴 거 이거는 전자라는 물질을 파로 볼 때 물질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전자기파, 전자파 한국말로 전자파라고 보통 부르는 거 그거는 전자기파, 빛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물질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자라는 입자의 파 아시겠죠? 지우고 자, 그러면 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파의 파장이란 게 있겠죠? 그걸 람다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입자의 운동량 크기를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운동량 P는 뭐라고 하면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크기는 이제 속도, 방향 제외한 크기 얘기를 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 물질 파 있죠? 이 파의 파장은 어떻게 구하냐? 이건 이제 새로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질파의 파장. 빨간색으로 쓸게요. 람다는 입자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렇게 구해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역시 통으로 암기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암기 하시고요. 다만 이 식의 형태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뭔 소리냐? 광자
얘기할 때요. 광자의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H 뉴로 구하면 된다. 그죠? 이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광자라는 알갱이의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더라? 람다분의 H로 구합니다. 요거 두 개씩을 외우자라고 앞에서 수업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자, 요 아래식 보세요. 운동량 구하는 식. 요거 보시면은 자, 이거 물질파 파장 구하는 식이랑 광자의 운동량 구하는 식이랑 식 모양 똑같은 거 보이나요? P 넘기고 람다 넘기면은 모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외웠으면은 모양 똑같은 이것도 외워져 있는 겁니다. 물론 두 개의 식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다르지만 모양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 모양을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 기억하면은 적당히 변형해서 물질파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아시겠죠?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은 MV니까 MV분의 H 이렇게 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봤을 때 그 파동의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외우시면 되는데 광자의 운동량 구하는 식이랑 식 모양은 똑같으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 물질파는 이게 다예요. 이 빨간색 식만 외우면 됩니다. 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수험적으로는 어떤 게 이제 돼야 되냐면 식 외워놓은 상태에서 수험. 자, 저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자라는 입자의 운동량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2분의 1의 mv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자, 이제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이 운동량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요게 이제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게 식을.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MV, 요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이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바꾸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를 이 물질파의 파장, 람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식에서요.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애는 람다분의 H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량 요 자리에 람다분의 H를 넣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2n분의 1 곱하기 람다분의 H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입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를 물질파로 봤을 때 그 파장이라는 놈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운동량을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건데 운동량은 근데 요 놈을 이 운동량이라는 애를 운동 에너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인 거 알겠죠? 루트 씌워놓고 이렇게 바꾸면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그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루트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변형이 좀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뭐 한 거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를 운동량이라는 거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 거고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거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애를 운동 에너지라는 애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질량이 m짜리 그리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초속도가 0 요런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전자. 근데 그 전자를 전이차 V, 라지 V로 가속을 시켜줬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갖게 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빠르게 V라고 하면요. 2분의 1의 mv제곱. 요게 2 곱하기 가속 전압만큼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의 운동량 P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2m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대신에 2v 써도 되죠. 그래서 2v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놈의 물질파의 파장, 이 전자를 파로 봤을 때의 파장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외워놓고 씁니다. P분의 H 이렇게 이제 요거 외워놔야 된다고요. 그때 요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운동량 이렇게 썼으니까 요거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 이렇게도 최종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쓰는 동안 새로운 사실은 요거 외우자 이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수험상으로는 요 정도 변형하는 게 문제 푸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질파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입자의 파동성을 하고 있는데요. 소목차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그래서 제목은 브레그 조건, 브레그 반사. 자 이런 주제가 있어요. 브레그는 사람 이름이고요. 일본어로 쓸 때는 가타카나로 이렇게 씁니다. 브라크. 자 이건 뭐냐? 어떤 결정이 있는데요. 결정 안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원자 혹은 분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자가 이렇게 덩어리로 모여 있는 거를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뭐 대표적으로 NaCl 소금 결정 같은 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간에 어떤 결정이라는 물질에 X선이라고 하는 빛 전자기파 요런 애를 쏴줬다고 할게요. 쏴줬더니 X선이 잘 날아가다가 이 결정 내에 있는 원자들이랑 반응을 해서 튕겨져 나가더래. 튕겨져 나가고요. 튕겨져 나가는 거는 마치 반사되는 것처럼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가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특정 방향으로만 강하게 X선이 튕겨 나오더래요. 괜찮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브레그의 반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브레그 반사는 파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처럼 해석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우리가 브레그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레그 조건 혹은 브레그 반사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써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 X선이라고 하는 빛 혹은 파라고 부르는 애를 쏴주는 게 아니고 전자 같은 입자, 전자를 쭉 이렇게 연속으로 쏴주는 전자선을 쏴줬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브레그 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쏘든 입자라는 애를 쏘든 현상이 비슷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자를 파동처럼 취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정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격자 구조로 이렇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자들을 쭉 이어놓은 이런 보조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격자의 면이다 해서 격자면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이렇게 격자면 그어볼 수 있고, 근데 이 결정이라는 애를 이제 격자면만 써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격자면을 두 개만 그렸고요. 이 결정에 X선이라는 빛을 쏴줄게요. X선 이렇게 쐈다고 합시다. 이렇게 쏘면은 이제 격자면에 배치되어 있는 원자들이랑 빛이 상호작용을 하고 마치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쏴준 X선 중에 일부 X선은 첫 번째 격자면에서 반사되는 게 아니고 아래까지 가서 여기서 또 반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개의 파가 동시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파의 경로가 얼마나 차이냐에 따라서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격자면과 격자면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을 스몰 d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선이 진행하는 요 방향의 각도를 요 각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요 각도가 세타짜리였다고 합시다. 반사되는 방향도 요것도 세타짜리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요 놈도 이제 세타짜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행하게 날아가서 만나서 간섭이라는 현상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간섭이라는 현상을 해석을 하려면
뭐가 중요했었습니까? 파동 파트에서 두 개의 경로의 경로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걸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경로 차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평행하게 날아가는 두 개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로가 좀 다르죠. 아래쪽으로 간 애가 경로가 좀 더 길겠죠. 얼마나 길까? 보조선 하나 그어놓고 합시다. 이렇게 보조선 그어놓고요. 여기에서 아래쪽 경로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왼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이게 수직.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리면은 또 이렇게, 이게 수직입니다. 괜찮아? 그러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는 똑같죠? 경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경로 차이가 없죠? 평행하게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경로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아래쪽 경로가 요만큼 더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네, 경로 차이를 구하려면.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각도들이 세타라고 쓰여있는 각도가 여기도 세타겠죠? 그림 구조상 납득되나요?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세타, 이게 90. 그러면은 삼각형 보고 여기가 세타, 그죠? 그래서 세타라고 써놓고요. 자, 지금 요 길이가 D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보고 어떻게 하시면 돼? 요 노란색 한 부분, 요 부분의 길이, 요 부분 길이 D에 사인 세타입니다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오른쪽 노란색 부분도 똑같이 D에 사인 세타만큼일 거예요. 그러면 경로 차이는 얼마만큼 나는 거야? 이제 옆에 써보면요, 경로차 델타라고 씁시다. 2배의 D 사인 세타만큼 나는 거죠, 두 개 경로가. 근데 이 경로 차이가 보강 간섭할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잘 X선이 관측되는 거 보강 간섭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보강 간섭 조건 어떻게 하시면 돼? 저 X선이라는 빛의 파장에 정수배여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이제 브레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그 조건 됐나요? 보강 간섭할 조건, 브레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X선이 아니고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연속적으로 싹 써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자를 이제 물질이라는 놈의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거고, 똑같은 식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파장 자리에는 뭐 넣어주면 될까? 물질파의 파장으로 처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큰 목자 로마자 3번 주제로 원자의 구조라는 걸 볼게요. 자, 근데 모든 원자를 볼 건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를 볼 겁니다.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역사적으로는 톰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러더퍼더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모형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오류가 있어가지고 보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모형들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오비탈이니 뭐니 하는 것까지 계속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원자 물리에서 이지위에서는 우리가 뭐를 신경 써서 볼 거냐면 이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소목차 1번으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씁시다. 보어라는 사람은 이제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냐, 그림을 잠깐 그리면요. 이렇게 그렸는데요. 자, 요거 전체가 지금 원자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자핵은 보통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양성자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 하나를 그린 겁니다.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 이 플러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지닌 요 전자라는 입자가 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20m이고요. 전하량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빠르기는 V로 해서 요 V라는 빠르기로 일정하게 등속 원운동 하는 걸로 보는 걸로 합시다.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어떤 입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식을 써볼 수 있을까? 역학에서의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써볼 수 있겠죠? 그거를 써볼게요. 아래쪽에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쓰려면은 뭐를 찾아야 됩니까? 90형 역할을 하는 힘을 찾아야 되죠. 그죠?
지금 전자가 원운동을 하려면요.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을 뭔가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죠? 중심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힘? 쿨롱 힘, 그죠? 전기적인 힘. 요게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쿨롱의 힘으로 원운동 운동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쿨롱의 힘은 쿨롱 비례 상수 곱하기 두 입자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분의 두 입자의 전하량 크기의 곱이죠. 2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이 궤도의 반경이기도 합니다. 궤도 반경 소몰 R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쿨롱의 힘의 크기가 딱 몇이어야 돼요? R분의 MV 제곱. 이어야 원이 그려지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이 전자가 지금 빠르게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운동 에너지란 게 있겠네.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는 애인데 주변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묶어서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다. 그죠? 이 플러스라는 애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애가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합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이 원자가 만약에 정지해 있으면요. 이 전체적인 원자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2번.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라지 E라고 쓸게요.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자,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쿨롱 비례 상수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분의 두 개의 전하량의 곱. 부호까지 포함해서 곱해야 되죠. 자, 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위에 요 식, 원운동 운동방정식 요거랑 요 아래에 요 만든 식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추가적으로 정리를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위에 식에서 V라는 애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V를 여기 V 자리에 넣으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혹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위에 식에서 MV 제곱 요거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MV 제곱에 대입을 하면은 똑같은 정리가 돼요. 정리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2R분의 K 곱하기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끝이 납니다. 뭐 이거 어려운 정리는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대입해서 결론 내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요거식 만들 줄만 알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보고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R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볼게. 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경에, 궤도 반경에 반비례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세로축을 에너지, 가로축을 반경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에 반비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경이 작을 때는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반경이 커지면은 에너지도 요만큼으로 바뀐다.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라는 애는 궤도 반경이 큰 궤도를 돌고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구나. 바깥을 돌고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R이 크면은 에너지도 크겠구나. 요거를 상식처럼 기억을 합시다. 근데 보어라는 사람은 이 수소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은 또 다른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 조건 이름을 양자 조건 혹은 양자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조건이 양자화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 식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쓸게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M 곱하기 V 곱하기 R은 N 곱하기 2파이분의 H. 여기서 N은 플러스 정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은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할게요. 좌변에 MV 있죠. 요거를 우변으로 넘길 거고 우변에 2파 있죠.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식의 모양을 조금만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식의 우변에
mv분의 h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봅시다. 이 부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전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속도 혹은 속력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써 있는 거잖아. mv는 전자의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운동량분의 h라고 써 있는 거네. 근데 이게 뭘까? 전자라는 입자를 파동으로 봤을 때 그 물질파의 파장을 의미를 하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 우변은 물질파의 파장, 전자라는 물질의 파장 곱하기 정수배 이렇게 써 있는 꼴입니다. 그럼 요렇게 2파이 r은 n 곱하기 람다여야 된다. 이런 식이 만족돼야 수소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2파이 r이라는 원 길이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랑 정확히 물질파의 파장의 정수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원 길이 안에 파장을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두 개의 파장, 그 다음에 세 개 파장, 그 다음에 네 개 파장, 그 다음에 다섯 개 파장, 그 다음에 여섯 개 파장 이런 식으로 딱 정수계를 넣었을 때 요 길이가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자호 조건이라고 하는 요 식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은 전혀. 아시겠죠?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수소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가능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지우고요. 정상 상태,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태,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괜찮죠? 그래서 n이 1일 때냐, 2일 때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n이 1인 정상 상태다, 뭐 n이 2인 정상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괜찮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요 오른동의 운동방정식 요 쓴 거 이 식을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양자호 조건 요식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요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할게. 이거 좀 지웁시다. 이러면은 1번식이랑 2번식 오른동 운동방정식이랑 양자 조건 요거 두 개씩 요거를 연립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연립을 하실 때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거니까 미수가 두 개인 걸 보는 거고요. 미수는 반경이랑 빠르기 요거 두 개가 이제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구하면은 반경은 어떻게 나오냐. 연립은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결론만 이런 게 있다 그거 보시면 돼. 4파 2제곱 K M 2제곱 H제곱 곱하기 N제곱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 외우셔도 돼. 아시겠죠? 그냥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들어만 보세요. 큰 맥락으로. 알겠죠? 그리고 요 부분, 요 앞에 붙어있는 요 부분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요 정해져 있는 숫자들 계산한 거를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게. 스몰 a. 그러면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1인 케이스는 스몰 a인 거고, 그죠? n이 2인 케이스는 4배의 스몰 a인 거고, 9배의 스몰 a인 거고, 16배의 스몰 a, 25배의 스몰 a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뭐가? 이 r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근데 뭐예요? r이? 걔도 반경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운동방정식도 성립을 하고 양자 조건들 만족을 하게끔 하는 오늘의 궤도 반경은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에 비해서 두 번째 짧은 반경은 4배짜리고, 그죠? 그 다음은 9배짜리, 그 다음은 16배짜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괜찮을까?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합시다. 이런 식들은 전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기억을 할게요. 뭐냐면 궤도의 반경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요. 뭔 말이냐? 궤도 반경 A라는 반경을 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1.1A 요 정도 반경을 돌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A보다 그 다음으로 짧은 반경은 4배 A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반경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궤도 반경을 이런 꼴로 구해봤고요. 요 궤도 반경 구한 걸 가지고 여기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들어있는 요 반경 R 요 자리에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아래에 씁시다. 여기 우리가 지금 3번까지 썼으니까 4번이라고 쓸게. 여기 4번. 제목은 에너지 준위. 일본어로는 에네르기 준위.
이렇게 쓰고요. R 자리에 요거 대입한 거를 써볼 겁니다. 2는 근데 n이 몇이냐에 따라서 r이 바뀌는 거고, 그죠? 그럼 n이 몇이냐에 따라서 요 에너지 값도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n이 몇이냐에 따라 요게 바뀐다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2n이라고 이렇게 쓸게.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 요거 그대로 하나 써고 갈게요. 마이너스의 2배 r, n이 n일 때 r 분의 k의 2제곱, 그리고 요 r 자리에 요거 대입하자고요. 요거 대입하면요 a라고 한 거로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의 2a분의 k 곱하기 2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 요렇게 처리가 끝이 나요. 요렇게.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들 다. 큰 맥락만 보세요. 계속. 아시겠죠? n이 n일 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전자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좀 써볼게요. 각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쓸게.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보면요. 자, 가로축이 반경 R입니다. 세로축이 에너지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R이 연속적으로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짧은 R1이라는 반경이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R2라고 하는 반경이 요게 4배의 R1짜리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짧은 반경은 R3라고 표현하면 요거는 9배의 R1짜리여야 된다. 이런 반경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E1이라고 하면은 요게 E2, 여기가 E2,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E3, 이런 식으로.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 근데 여기서 용어 또 하나 정리하면요. 요 반경이 가장 짧은 궤도를 돌고 있을 때 요때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화학에서 배울 거예요, 아마. 바닥 상태. 근데 한자로는 이제 기저 상태라고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닥 상태. 한글로는. 네. 그 다음에 바닥 상태가 아닌 나머지 이런 상태들,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상태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화학에서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들뜬 상태다. 들떠 있는 상태다. 들뜬 상태. 한자로는 뭐라고 쓰냐?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상태에서 들뜬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정리 잠깐만 할게요. 조금만. 수험생 기준으로는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냐? 모든 걸 디테일하게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는 지금 전자가 돌아가는 원 궤도의 반경,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커진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걸로 보는 건데, 그지? 그 전자가 돌아가는 원 궤도의 반경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가장 짧은 반경을 갖는 궤도, 걔를 이제 n이 1짜리 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 짧은 걸 n이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봤던 n,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n이 커질수록 반경도 커지는 거고, 반경이 큰 궤도를 돌고 있을수록 전자도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반경도 큰 거고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큰 거, 이렇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n이 1짜리 궤도를 돌고 있는 상태일 때 그때를 n이 1인 정상 상태다 라고 불러요. 2짜리면은 n이 2인 정상 상태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얘기로서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수소 원자 모형,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보고 있고요. 작은 목차로 1, 2, 3, 4번 에너지 준위까지 봤는데,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n이 1일 때 에너지 준위
2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냐면은 1번 궤도를 전자가 돌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 상태 혹은 에너지 크기 값을 얘기를 합니다. 요 식에 N1, 그죠? N1이라는 자리에 1 넣은 거 계산한 결과값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제도 자 2번 이렇게 할게. 1번에 수소원자 모형 했으니까 2번 해가지고 여기는 제목을 진동수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진동수 조건이라는 것도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화 조건이랑 함께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진동수 조건이란 건 뭐냐?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원자에게 이제 양성자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자의 중심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걔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 한 개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걸로 상상을 하는 거야. 근데 원의 반경은 이미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질 수 있는 반경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가장 안쪽으로 돌아가는 요 가장 작은 원의 궤도를 n이 1짜리 이렇게 표현을 할게. 짧게 이렇게 그릴게요. 동그라미 다 안 그리고 다음 거를 n이 2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불연속적으로 궤도가 몇 개 있고요. 요쯤에 m'번째 궤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궤도 몇 개 있고 또 n번째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 m'번째 돌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 준위를 2의 m'이라고 쓸게. 그리고 요 n번째 궤도를 돌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 준위를 2의 n이라고 쓸게요. 자, 어떤 게 큰 겁니까? 이게 큰 거지. 바깥쪽일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전자라는 애가 n번째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전자라는 애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에너지가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좀 덜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를 돌고 있다가 여기 아래쪽으로 궤도를 이동해서 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m'번째 궤도를 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를 갖게끔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높은 에너지는 어디로 왔을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명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 어디로 왔을까? 세상에서 에너지가 뜬금없이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꼭 에너지 줄어드는 만큼 여기서 빛이라는 걸로 에너지가 튀어나옵니다. 혹은 광자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 튀어나오는 빛의 파장을 람다, 그리고 진동수를 뉴짜리 빛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진동수 조건이라는 거, 요건 도대체 뭐냐? 정확히 전자 에너지 줄어든 만큼, 전자가 에너지 잃어버린 만큼 크기 그대로 광자가 에너지 갖고 튀어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진동수 조건이란 거는 전자가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합니까? 2n-2n의 프라임 요만큼 감소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큰 거야. 이게 작은 거고. 그죠? 바깥쪽일수록 큰 거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얼만큼 감소한 거야? 이거 빼기 이걸로 가셔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자, 요 에너지 감소한 분만큼 뭐로 나올 거다? 광자가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올 거다. 근데 광자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H뉴로 구하죠. 요죠? 요게 이제 진동수 조건 식으로 만든 거가 되겠네. 괜찮을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빛의 파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이거 충분히 이제 연습되고 있습니까? 됐나요? 자, 근데 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에 어쩌고 숫자에 n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식 넣어가지고 람다에 대해서 람다분의 1로 정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람다분의 1로 정리하면은 요 HC 넘기면서 숫자 정리한 거겠죠. 위에서 구한식 대입해서 하시면은 람다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 곱하기 m'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요 r 요 정해져 있는 요 숫자를 또 이름 붙여서 리드베리 상수라고 부릅니다. 리드베리 상수가 몇인지 이게 어떻게
문자로 나타나는지 그것까지 디테일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때 봤던 그 식을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이 몇 자리, n 프라임이 몇 자리인 상황에서 2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식 알려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은 튀어나오는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 같은 거 구하시오 하면은 이런 관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에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어의 수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목차 로마자 4번으로 X선의 발생을 볼게요. 자, 주제 개요. 어떤 주제냐면 금속이라는 물질을 준비를 할 거예요. 금속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금속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다고 합시다. 저 금속에 내가 전자를 쏴줄 거예요. 전자를 충돌을 시킬 거고요. 전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충돌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고전압으로 고속으로 가속을 시켜줄 거예요. 고전압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속을 시켜서 쏴줄 거란 얘기입니다. 고전압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가속된 전자를 여러 개 계속 쏴주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쭉 날아가가지고 금속에 부딪혀서 충돌을 하고 튕겨 나오는데, 이 금속에서는 전자가 충돌을 할 때마다 X선이라고 하는 빛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X선이 여러 개가 계속 나오는데 전자 계속 쏴주면은 이 X선들을 관측을 해보니까 파장이 조금 짧은 X선도 있고 파장이 좀 긴 X선도 있고 파장이 조금씩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파장마다 어느 정도 X선이 나오는지를 관측을 해서 그래프로 바꿨더니 그림이 이렇게 되더래.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그래프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오는 X선 중에 파장이 요 정도 되는 애를 관측을 해보니까 요 정도 강도로 튀어나오고 있더라. 그 다음에 파장이 요 정도 되는 X선은 요 정도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워보면은 나오고 있는 X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애가 요 정도란 얘기겠죠? 여기를 이제 가장 짧은 파장이다 해서 최단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최단 파장.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하게 요 파장에서만 특별히 강도가 좀 많이 세게 나오더래요. 거기를 람다1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요 파장 람다2라고 할게. 이 람다2라는 파장을 갖는 X선도 이상하게 좀 많이 특별히 나오더래요. 이렇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대. 근데 그래프 보시면요, 크게 봤을 때 나오고 있는 X선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여러 가지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요런 X선, 요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X선들, 요런 X선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별히 특정 파장에서만 많이 나오고 있는 요런 X선,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요. 괜찮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X선들을 우리가 연속 X선이라고 부릅니다. 연속 X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래프로 나오는 이 부분, 특별히 많이 나오는 X선을 우리가 특성 X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똑같은 얘기로 고유 X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연속 X선, 고유 X선, 아니면 특성 X선.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더래요. 이 특성 X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방식이랑 연속 X선이 발생하는 방식이랑 요게 좀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살펴볼 겁니다. 목차 2번. 발생 메커니즘이라고 할게요. 혹은 발생 방식이라고 보셔도 되고. 목차 1번. 연속 X선부터 살펴볼게요. 연속 X선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애냐. 자, 한자로는 연속 X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설명을 해볼게요. 저 전자가 있는데요. 전자를 우리가 이제 금속 쪽으로 쏴줄 거죠. 그죠? 이 전자는 굉장히 높은 전압, 라지 V로 가속이 된 전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가속 전압 이렇게 되겠죠.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금속이 있는 거야. 근데 금속 안을 살펴보니까 금속에는 원자들이 쫙 깔려 있겠죠. 원자를 그려볼게요. 자,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막 돌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를 몇 개를 그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금속 안에 이제 원자가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면은 이 금속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랑 가까워지는 상황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반발을 받아서 이렇게 방향이 꺾이거나 튕겨져 나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감속이 될 수가 있는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좀 잃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감속되니까. 근데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은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 전자가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정확히 빛으로 튀어나온다라. 광자라는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빛이 나오고요. 그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써볼게요. 자, 전자를 계속 쏴주고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쏴주는 전자마다 지나가는 경로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속되는 양상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많이 감속되는 전자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감속되는 전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잃는 전자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를 조금만 잃는 전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자들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다 이걸로 똑같은 걸로 봐주세요. 똑같은 전압으로 가속을 했다. 근데 요만큼 가지고 날아가다가 에너지 많이 잃는 애도 있고 조금 잃는 애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튀어나오는 요 빛도 에너지가 강한 빛도 있겠고 약한 빛도 있겠죠. 왜? 전자가 에너지 많이 잃어버렸으면 그만큼 큰 에너지가 빛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야 되고,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 잃어버렸으면 그만큼 작은 에너지가 빛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잃었냐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도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상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근데 빛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큰 거였고요. 파장이 길수록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빛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연속 X선이라는 애가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장이 이렇게 짧은 이런 X선들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장의 X선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X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전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 전자가 에너지 다 잃어버려야 요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던 것 중에 50%만 잃었다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절반만큼이 빛의 에너지로 튀어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5%만 잃었다고 합시다. 95%는 가지고 튕겨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5%만큼, 요거의 5%만큼만 빛의 에너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람다분의 h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근데 요 람다분의 hc라는 거는 커봐야 EV,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입니다. 보통은 그거보다 작은 게 일반적인 빛들이 되겠죠. 일반적인 X선 튀어나오고 있는 애들, 그지? 이 부등식 관계를 람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람다는 이거보다는 긴 걸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은 이 부분이 람다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 부분을 최단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람다의 미니멈이다. 이렇게 이 람다 미니멈 최단 파장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튀어나오는 X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X선 파장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메모를 해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자가 에너지를 다 잃었을 때 나오는 X선의 파장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람다 미니멈이란 게 그래프에서는 여기 찍혀 있는 겁니다. 최단 파장.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연속 X선의 발생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2번 특성 X선 볼게요. 네, 특성 X선은 고유 X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 특성 X선이라고 부르는 X선 왜 발생하냐 설명을 위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 왼쪽에 그린 전자라는 입자는 우리가 전압으로 가속시켜서 금속에 쏴줄 전자고요. 이 오른쪽에 요 부분은 금속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원자가 보이게끔 그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원자인데 여기 가운데 크게 그려놓은 얘가 원자 핵이라고 그린 거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반경에 전자가 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반경은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궤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쏴준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우연찮게 이 안쪽에 돌고 있는 이 전자랑 충돌을 하는 거라고 봅시다. 그럼 충돌을 해가지고 요놈이 바깥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튕겨 나가는 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 그리고 날아왔던 전자는 날아온 전자대로 튕겨서 갈 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갈 길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궤도 있죠. 이 궤도에 전자가 하나가 이제 비는 거잖아요. 돌고 있던 애가 하나가 날아간 거니까, 바깥으로 빠진 거니까. 안쪽 궤도에 자리가 하나 남는 겁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궤도 자리가 욕심이 나는 거야. 왜냐면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상태인데 전자는 에너지가 큰 게 항상 부담스러운 애라고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 애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리면서 안쪽 궤도를 타고 싶은 애라고요. 그래서 안쪽 궤도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던 전자 한 놈이 안쪽 궤도로 이동을 해가지고 쓱 내려와서 안쪽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애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그 줄어든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 여기서 이제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 진동수 조건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빛이 튀어나온다 혹은 광자라는 입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빛의 파장을 람다짜리라고 합시다. 자, 이때 요 궤도들 있죠? 궤도들을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보시고요. 그래서 각 궤도들의 에너지 준위는 혹은 궤도의 반경 이런 것들은 이 지금 원자가 이 금속 원자가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진다고요. 숫자들이 옆에 써보면요.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는 정확히 얼마만큼일까요? 전자가 에너지 감소하는 만큼 딱 그만큼이 빛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잃어버리는 에너지를 델타 E라고 써볼게요. 요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 근데 딱 그만큼이 뭐여야 된다? 빛의 에너지여야 된다. 파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금속 원자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각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 이미 숫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 빛의 에너지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빛만 좀 유독 많이 나오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특정 파장만 좀 이상하게 강하게 포착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특성 X선이 발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수험상으로는 연속 X선 발생하는 방식이랑 특성 X선 발생하는 방식 크게 봤을 때 이해를 좀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궤도가 바뀌는 패턴은 이것저것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비는 바람에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때는 요 두 개의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연속 X선이랑 특성 X선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3번 할게요. 자, 목차 3번은 실험 조건을 바꿔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실험 조건을 바꿔줄 때 실험 결과가 그래프로 어떻게 바뀔지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험 조건을 바꿔줄 건데요. 실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전압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가속전압을 크게 아니면 작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겟 금속 있죠. 그 금속의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보면요. 이렇게 두 개를 조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속전압을 바꿔주면은 뭐가 바뀝니까?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가속전압을 올려주면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도 커지는 겁니다. 조건을 바꾸기 전에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 100만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였다고 합시다. 운동에너지를 100만큼 가지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몇에서 몇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0에서 100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를 다 잃었을 때, 그러니까 100만큼 에너지를 잃었을 때 그 100이라는 에너지가 빛으로 튀어나오고 있겠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빛들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니까. 이해되죠? 근데요, 가속전압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가 200짜리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자를 계속 쏴줄 때 그 전자가 반발되면서 뭐 감속되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단 말이죠. 에너지 몇에서 몇까지 잃을 수 있습니까? 0에서 200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 다 잃게 되면 200을 잃는 거고, 그러면 200이 빛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에너지로. 그러면 이전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빛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실험 조건 바꿔주면 더 강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강한 애끼리 비교를 해도. 그러면 이전의 최단 파장에 비해서 조건 바꿔줬을 때 나오는 빛의 최단 파장 두 개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건 바꿔줬을 때 최단 파장이 더 짧아지겠죠. 왜? 예전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100인 게 200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실험 그래프가 위에서 봤던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속 전압을 더 키워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최단 파장이 더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왼쪽 끄트머리가 이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원래 최단 파장보다 더 짧게 변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연속 X선 모양은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포인트가 아니고 최단 파장이 더 짧아져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속 전압만 바꿔줬을 때는 금속 종류는 안 바뀐 거니까 에너지 준위들은 다 이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특성 X선이 나타나는 파장 위치 요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연속 X선 모양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최단 파장이 좀 짧아지는 거 그게 포인트인 거고, 특성 X선 나타나는 파장 위치는 이건 바뀌지 않는다. 알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지우고 가속 전압을 올려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은 나오는 X선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X선이 원래보다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고, 파장, 가장 짧은 파장이 예전보다도 더 짧아지는 거예요. 최단 파장이 짧아짐.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겠죠? 최단 파장이 짧아지는 걸로. 만약에 가속 전압을 약하게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반대로 가시면 되죠. 쭉. 최단 파장이 길어짐. 그래프 어떻게 변할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조작으로 금속 종류를 바꿔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전자 궤도들이 바뀌고요. 에너지 준위가 바뀝니다. 에너지 준위 차이들도 바뀌겠고, 그러면 고유 X선이 갖는 에너지들이 바뀌는 거고 고유 X선의 파장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연속 X선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런 고유 X선의 파장이 바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이제 피크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데서 피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피크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가 파장이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고유 X선의 파장은 금속의 종류에 의해 결정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가속 전압을 바꿔줘도 금속을 바꾸지 않으면요,
고유 X선 나타나는 파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속을 아무리 바꿔줘도 가속 전압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최단 파장이 안 바뀌는 겁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바꿔주면요, 최단 파장도 바뀌고 고유의 X선의 파장도 바뀌는 그래프로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X선 발생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